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심리적 환경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공격하도록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특정 환경이 우리에게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정신 건강을 파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이 밝혀낸 그 위험한 심리적 공간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 지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신력을 서서히 파괴하는 7가지 심리적 환경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걸어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덫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적 공간에 몇 년이고 갇힌 채 내 자신이 늘 기운이 없고 불안하며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지 의아해하며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961년 그는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융은 그의 쇠약의 원인을 그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7가지 특정한 심리적 공간에서 찾아냈습니다. 융이 그를 인도하여 이 덫들을 인식하고 벗어나도록 돕자 그의 변화는 심오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마음을 부여받은 것 같았죠. 융이 밝혀낸 이 숨겨진 환경에 대한 통찰은 앞으로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 내리는 모든 결정, 심지어 들어서는 모든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공간, 융은 이를 메아리 방이라 불렀습니다. 이 정신적 감옥 안에서는 주변의 모든 목소리가 당신 자신의 두려움, 의견, 편견을 그대로 반사하여 당신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굳어지게 만들죠. 융의 환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불안, 똑같은 분노를 비추는 사교 모임이나 정치 집회에서 몇 시간씩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보를 얻고 있다고 믿었지만 융은 그의 마음이 독에 중독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메아리 방에 갇혔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경회로가 약화되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도전적인 과제나 반대 의견에 전혀 노출되지 않으면 비판적 사고 능력은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를 집단적 빙의의 한 형태라고 묘사했습니다. 집단 사고가 개인의 판단을 압도할 때 질문하는 것은 곧 배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환자는 질문하기를 멈췄습니다. 메아리 방에 갇혔다는 신호는 명백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흥미로운 도전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춥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대화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강화하는 반복적인 순환에 불과해집니다. 융은 메아리 방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장을 멈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그라들기 시작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작아지고 더 약해지며 더 두려움에 차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집단의 승인에 의존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메아리 방에 의해 약해진 당신은 두 번째 위험한 환경, 즉 비교의 경기장에 취약해집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의 자존감이 오직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성취와의 관계 속에서만 측정됩니다. 이미 연약해진 융의 환자는 자신의 삶을 동료들의 삶과 비교하는 데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듣는 모든 성공담은 개인적인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성취조차도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은 것을 이룬 순간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의 연구들은 융이 관찰한 바를 확인시켜줍니다. 끊임없는 비교는 자존감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전두엽 피지를 위축시킵니다. 이 덫은 잔인합니다. 비교는 당신이 발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모든 곳에서 결핍을 찾도록 훈련시킵니다. 융은 이 순환을 팽창과 수축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지만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환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대학 동기가 저보다 얼마나 빨리 CEO가 되었는지만 맴돌았어요. 그의 승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상대적인 것이었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비교의 경기장에 갇혔다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당신을 실패자처럼 느끼게 합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은 것을 해냈기 때문에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익숙한 엄친아, 엄친딸과의 끝없는 비교, SNS 속 화려한 삶과의 비교가 바로 이 경기장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공간은 훨씬 더 교활합니다. 연기의 극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진정성은 처벌받고 오직 올바른 가면만이 보상받습니다. 융의 환자는 취약함을 보이는 것이 곧 사회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기업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재미없는 농담에 웃고 믿지 않는 아이디어에 동의하며 조직 문화에 맞지 않는 자신의 모든 부분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융은 이를 페르소나와의 동일시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쓴 가면이 당신이 인식하는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환자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연기해와서 진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져요. 이 심리적 극장은 당신이 한 번에 하나씩 작은 타협을 통해 자기 자신을 버리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각각의 작은 배신은 사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본질을 지워버립니다. 이런 연기의 극장에 갇힌 사람들은 혹독한 내면의 비평가를 키워냅니다. 환경에 가혹한 판단을 내면화하여 어디를 가든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그 신호는 명확합니다. 사회적 교류 후에 에너지를 얻기보다 소진된 느낌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기가 없을지 모를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절대 벗을 수 없는 의상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번째 위험한 환경은 침묵 속 고통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감정적 욕구가 안정이라는 환상 아래 깊이 묻혀버립니다. 융은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반복적으로 마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서 자란 환자들. 사랑은 당연시되었지만 결코 표현되지 않았고 문제는 직면하는 대신 무시되었으며 관계의 깊이보다 겉모습이 더 중요했던 곳. 그의 환자는 바로 그런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가 융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대화한 적도 없죠. 저는 욕구를 갖는 것은 이기적이고 고통을 보이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배웠어요. 이 환경은 융이 정서적 기아라고 부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감정적 욕구는 무시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썩어가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우울, 텅 빈 공허함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신경계를 교란시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이 공간의 위험성은 이것이 정상처럼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갈등이 없었기에 우리는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갈등을 피하는 것이 곧 친밀감을 피하는 것이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5번째 위험한 환경은 혼돈의 폭풍입니다. 이곳에서는 끊임없는 정신적 자극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워 더 이상 스스로의 생각을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융의 환자는 영구적으로 이 상태에 살았습니다. 주의를 요구하는 신문, 불안을 부추기는 라디오 프로그램,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끝없는 사교 모임. 그는 침묵의 모든 순간을 독서나 대화, 활동으로 채웠습니다. 고요함이 견딜 수 없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것이 선호가 아니라 회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침묵이 드러낼지도 모르는 것들, 즉 해결되지 않은 고통, 내리지 못한 결정,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숨겨진 부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성적인 과잉 자극은 일관된 생각과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파편화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너무 흩어져서 경험을 지혜로 엮어내는 능력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혼돈의 폭풍에 갇혔다는 것은 침묵이 찾아오면 즉시 책이나 스마트폰을 찾게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삶은 바쁘고 꽉 차 보이지만 정작 무엇을 성취했는지 물으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평화가 아니라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6번째는 자기 포기의 방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자신의 필요, 본능, 진실을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소리칠 때 예라고 말합니다. 떠나는 것이 머무는 것보다 더 두렵기 때문에 기운을 빼앗는 관계에 머무릅니다. 진정성보다 편안함을, 성장보다 안정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환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제 본능을 무시하는데 너무 능숙해져서 결국에는 본능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어요. 만성적인 자기 포기는 우리를 자기 몸의 지혜로부터 단절시킵니다. 무엇을 원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 인식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신호들이 끊임없이 묵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영혼의 상실이라 불렀습니다. 신비로운 추상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심리적 현실입니다. 이 공간은 성숙, 책임감, 심지어 이타심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사회는 종종 자기 포기를 보상하여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 7번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위험한 장소는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림자의 지하실입니다. 여기에는 너무 두렵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외면하고 가둬버린 자기 자신의 일부가 놓여 있습니다. 환자는 수년간 이 내면의 공간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 부끄러운 생각, 어려운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그것들을 융이 개인 무의식이라고 부른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불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묻어버린 것은 묻힌 채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더욱 강해져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자는 관계를 망치고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하며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패턴을 되풀이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에게 사로잡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부당한 자신의 일부가 무의식으로부터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이 7개의 위험한 장소를 보았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자유를 향한 체계적인 길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인식입니다. 당신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그 장소를 떠날 수 없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매일 어떤 환경에 거주하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경 감사입니다. 물리적이든 디지털이든 당신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공간을 점검하십시오. 이 환경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작게 만드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략적 후퇴입니다. 당신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해로운 심리적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해로운 사교 모임의 시간을 줄이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경계를 설정하며 매일 고독과 성찰의 시간을 만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의식적 통합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을 의도적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친절하게 도전하는 사람들, 성장을 북돋우는 공간, 진정성이 존중받는 환경으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그림자 작업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 지하실에 숨겨둔 것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어디를 가든 무의식적으로 해로운 패턴을 계속해서 재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의지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깊은 내면 작업, 즉 심리 상담, 일기 쓰기 또는 무의식적인 재료를 인식의 빛으로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로운 공간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단지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됩니다. 관계가 변하고 의사결정이 명확해지며 융이 심리적 주권이라고 부른 것을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융은 또한 냉정한 진실을 제시했습니다. 위험한 공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존재하며 언제나 유혹적일 것입니다. 메아리방은 쉬운 소속감의 환상을, 비교의 경기장은 동기부여의 약속을, 연기의 극장은 인정과 칭찬을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떤 공간에도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정신적 강인함은 편안함보다 성장을, 인정보다 진정성을, 편리함보다 의식을 선택하는 용기에서만 태어납니다. 융이 말했듯이 본질적인 질문은 당신이 이 장소들을 마주칠 것인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마주칠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그곳에 있을 때 그것들을 알아차릴 것인가, 떠날 용기를 찾을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한 자유로울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은 7가지 위험한 장소 중 어디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답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던 장소의 이름을 부르는 단순한 행위가 심리적 자유를 향한 바로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사슬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것들은 힘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찰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대화와 교류, 그리고 함께 나누는 취약함 속에서 변화는 개인을 넘어 우리 공동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을 머물게 허락하는 장소는 쉽게 당신의 감옥이 될 수도
혹은 해방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머물렀던 곳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당신을 기다리는 광대하고 미개척된 가능성을 향해